예, 제2강 세포의 출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강에서는 그 대칭, 우주에서 가장 기본적인 원리인 대칭의 원리에서 네 가지 힘이 분화되고 그 네 가지 힘에서 전자기 상호작용, 나아가서 슈퍼노바, 초신성 폭발에 의해서 지금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많은 엘리먼트, 원소들이 합성이 되었고 그러한 과정에서 전 시간에 이어서 그러한 원리들이 생명 현상하고는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출발점으로서는 지구 표면에서 세포, 단세포 생명체인 세포의 출현을 본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미에 잠깐 말씀드렸던 슈퍼노바에 대해서는 한두 컷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슈퍼노바가 터지면 그 터지는 것은 순간입니다. 1, 2초 사이에 터집니다. 그래서 지금 천문학에서는 어떤 별이 폭발을 할 것인가, 어떤 별이 어느 순간에 슈퍼노바가 될 것인가는 아직 예측할 수 없습니다. 지금 천문학의 실력으로서는 예측을 못하는데 분명히 무거운 질량의 별들이 마지막 별의 일생에서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발로 마지막을 장식하고 그 폭발이라는 현상은 1, 2초 사이에 일어납니다. 1, 2초에서 폭발이 일어나고 그 짧은 순간에 주기율표의 원소의 반 이상에 해당되는 것들이 합성이 됩니다. 합성이 되지만은 지금 폭발하고 있는 순간이기 때문에 우주 전체에 흩뿌리게 됩니다. 쭉 흩어지죠. 그래서 사실은 천문학상에서 아름다운 그림은 슈퍼노바 잔류물들입니다. 지금 보여주는 이게 슈퍼노바 레미넌트. 예. 이거는 뭐 대략 10,000년 전에 폭발했죠. 10,000년 전에 폭발했는 건데 벨라 슈퍼노바 레미넌트로서 베일처럼 그 슈퍼노바의 그 물질들이 우주 공간에 이렇게 뿌려진 폭발해서 흩어져 있는 상태를 찍은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흩어진 물질들이 다시 모여서 별을 형성하게 되죠. 말 그대로 씨디다, 이렇게 씨를 뿌리듯이 그 물질들을 우주 공간에 뿌린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주로 헤비 메탈들. 이건 유명한 그 시그너스 루프. 이것도 슈퍼노바가 터졌는 그 잔류 물질들의 베일처럼 흩어진 그 모양입니다. 그럼 그런 슈퍼노바들이 사실은 그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중원소들, 무거운 원소들을 구성하게 됐고 우리 주변에 많은 물질들이 사실은 그 슈퍼노바에서 합성된 물질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슈퍼노바에서 결국은 우리 그 주기율표의 상당한 부분이 이제 형성이 되고 그것을 우리 이제 솔라 시스템, 지구 그리고 호모 사피엔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천문학적 원리에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코페르니쿠스의 원리라는 것이 뭐냐 하면 우주를 우리의 관점에서 보지 말라는 거죠. 우주 전체의 그 긴 드라마 속에서 인류의 관점에서 우주를 봐서는 안 된다는 원리가 코페르니쿠스 원리입니다. 사실은 이걸 다시 표현하자면 우리의 견주에서 우주를 측정하지 않아야 한다. 이게 코페르니쿠스 원리입니다.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데 이게 생물학 쪽에서 오면 결국은 다윈 진화론을 받아들여야 되고 더 나아가서 그러니까 지구상에서 생명 현상에서도 우리 인류가 아주 특출났다고 주장하는 그런 견해들도 코페르니쿠스 원리에 위배되는 거죠, 사실은. 좀 더 우주적인 바탕하에서 인간의 의식이 물들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존재하는 무엇을 규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코페르니쿠스 원리는 인간 중심으로 뭔가 자꾸 설명하려고 하는 여거에 이제 강한 제동을 겁니다. 그것이 사실은 과학의 길입니다. 과학의 길은 인간이 그냥 보고 느낀 대로가 아니고 사실 인간이 보고 느낀 대로는 대부분 과학적 관점에서는 항상 틀려왔습니다. 예를 들면 그 한 예가 이런 거죠. 우주에서 본 지구, 최근에 그 이제 나사에서 보내준 사진인데 보면 이거 대낮입니다. 낮 동안에 태양이 뜨는 낮 동안에
우주에서 지구를 찍었는데 보세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구에 구름들이 많이 보이죠. 예. 그건 아주 일반적인 이야기고. 그 위에 보세요. 위에 보면 캄캄하지 않습니까? 낮인데 태양이 떠 있는 순간에도 캄캄한 거예요. 왜? 공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기가 있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낮이 환한 것은 공기가 있어서 대기가 있어서 공기의 질소나 산소 원자들과 그 분자들과 태양에서 온 빛 알갱이들이 산란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짧은 파장에 청색이 주로 우리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하늘이 파랗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대낮인데도 만약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태양을 보는 시선 방향만 빛이 보이고 다른 쪽은 캄캄합니다. 예. 이게 바로 코페르니쿠스 원리가 강력하다는 한 증거로 들 수가 있는데 우리가 낮이면 태양이 있으면 분명히 뭐 하나야 될 거라 생각하는 것도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단지 그 시선을 태양 쪽으로 향할 때만 빛이 보이지 나머지 부분은 캄캄하다는 것이 이 인공위성을 보세요. 우주에서 지구를 보면 해가 사실은 태양이 이쪽 옆에 있습니다. 있는데도 하늘 위에는 캄캄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고 태평양을 건너갈 때 간혹 고공으로 높이 날 때 하늘을 한번 보세요. 높은 산을 찍은 하늘을 보면 굉장히 높은 데로 올라가면 하늘이 검푸르다 그러죠. 검푸른 그 위에 올라가면 어때요? 컴컴합니다. 낮인데도. 왜? 공기가 희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훤하게 보인다는 것도 공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가 있기 때문에 생긴 현상입니다. 그래서 그 슈퍼노바에서 그리고 빅뱅이 터지고 나서 지금 우주를 구성하고 있는 주기율표의 92가지 원소에 대한 기원들을 보시면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포인트는 여기에 그 점으로 되어 있는 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점으로 된 원소들이 대략 60%가 넘는데 이것이 뭐냐면 요 밑에 보세요. 점으로 된 데는 슈퍼노바에서 나온 거죠. 예. 이 도표에서 밑에 점으로 된 것들은 다 슈퍼노바에서 기원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런 도표는 지금 대학 천문학 책에도 다 실렸고 대전 시민천문대 혹시 가보신 분들은 시민천문대의 계단을 이렇게 올라가면 복도에 그 계단 옆에 벽에 바로 이 도표가 붙어 있습니다. 보시면 대부분 원소들이 슈퍼노바에서 나왔다고 명확히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그 생명을 탐사하는 그 화성에서 물이 있나, 물의 그 존재 여부라든지 태양계에서 생명을 찾는 그 연구들이 아주 활발한데 최근 태양계 시스템에서 생명이 있을 거라고 강력한 후보지로서는 물론 화성이 있고 화성은 대기도 있고 언젠간 어쩌면 물이 있을 거라는 그런 간접적인 증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근데 그보다는 유로파,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의 그 얼음층 밑에 그 대양 물이 있을 거라고 지금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후보는 토성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 토성의 타이탄에는 대기가 있습니다. 근데 그 대기는 지구의 산소, 질소가 아니고 메탄가스나 다른 종류의 대기가 있고 최근에 그 인공위성이 타이탄에 착륙한 사진이 전송되고 있죠. 네. 타이탄에서는 추정컨대 그 연못 구조들이 발견되는데 그 물 운동이죠. 근데 그것은 물이 아니고 에탄올이나 그 낮은 온도에서도 액체 상태를 유지하는 어떤 그러한 물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로파에서 보신 그 유로파 표면 사진에 보시면 얼음이 그 금이 간 상태가 많이 보이죠. 이 크랙 상태라 그러죠. 밑에 그 얼음층 밑에 대양에서 그 대양의 미케니컬한 운동에 의해서 얼음층이 깨어지면서 다시 얼어붙고 해서 생긴 그 크랙들이 아주 명하게 보이죠. 그래서 생명 현상으로 넘어오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지금 뭐 명확하게 지구상에 우주상에 유일하게 생명체가 있다고 확정된 곳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밖에 없죠. 유일하게 지구는 확정돼 있죠. 그럼 지구상의 생명의 그 쭉 흐름은 대략 한 35억 년 정도로 봅니다. 지구의 역사가 45억 년, 생명의 역사는 대략 한 35억 년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생명의 역사에서 큰 몇 가지 사건들을 설명드리면
그래서 맨 처음에 그 하나의 그 세포가 하나의 세포가 생겼다고 합시다. 이 세포 그 뇌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은 이제 세포란 것은 결국은 이중막입니다. 원시 대양저에서 세포가 하나의 그 코아세로베이터라 그러죠. 하나의 세포가 생겼고 그 후로 대략 6억 년 정도에 걸쳐서 하나의 세포 내에 다른 박테리아성 운동성 세포들이 예를 들면 잡아먹히는 거죠. 잡아먹혀서 이 큰 아메바성 세포에서 소화가 안 되고 그 세포 안에서 공생관계를 이루는 거죠. 그러면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독립된 하나의 생명체라는 겁니다. 이 세포 내에서 들어와서. 그럼 이게 독립된 생명체라는 증거는 뭐냐? 예를 들면 지금 이 대표적으로 이 큰 아메바성 세포에 잡아먹혀서 소화가 안 되고 공생관계로 있는 대표적인 세포 내 소기관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는 독자적 유전자를 갖고 있습니다. 독립된 생명체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6억 년 정도로 해서 미토콘드리아뿐만 아니라 식물에서 염색체 그리고 뭐 많은 세포 내 소기관들이 소위 말한 그 세포 내 소기관들이 다 어쩌면 다 독립된 원래 생명체였는데 박테리아성 생명체였는데 큰 아메바성 세포에 잡아먹혀서 소화가 되지 않고 숙주 상태로 공생관계를 이루었다는 거죠. 그게 한 6억 년 동안. 그래서 이렇게 형성된 세포에서 이런 큰 아메바성 세포에 의해서 세포 공생 결과로 생긴 이 세포 이름을 특이하게 이름을 뭐라 하냐 하면 진핵세포라고 합니다. 진핵세포의 출현까지가 대략 6억 년 정도로 보시면 진핵세포에서 하나의 세포가 이제 생긴 겁니다. 하나의 세포에서 다음 단계로 진화상에서 큰 도약을 합니다. 자, 두 개의 세포가 만나는 거죠. 간단히. 물론 무수하게 많은 세포들이 모이게 되는 거죠. 무수하게 많은 다세포로 가는데 자, 다세포로 가는데 이나스 같은 생물학자의 주장은 뭐냐면 단세포에서 다세포로 가는데 20억 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생명체 현상에서 가장 큰 현상은 단세포 생명체에서 다세포로 진화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이 20억 년이 걸렸다. 다세포로 가는 양상은 대략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뭐냐면 군체, 그 다음에 다세포, 뭐 예를 들면 동식물이죠. 동식물. 다세포 생명체. 군체. 자, 먼저 군체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군체는 어떤 거냐 하면, 자, 해파리 종류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해파리들이 바다 수온이 달라지면 생존 조건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파들이 함께 연합을 합니다. 갖다 붙습니다. 이렇게. 함께. 꼭 접시처럼 된 세파리들 쭉 붙어서 이것이 어느 정도 되느냐 하면 이 길이가 사실 지구상에서 가장 긴 생명체는 이 군체입니다. 그래서 대략 뭐 어떤 거는 다큐멘터리 보면 30m쯤 됩니다. 근데 이 세파리 군체가 어떻게 되냐면 이 앞쪽에 붙었는 것이 머리가 됩니다. 뒤쪽이 꼬리 역할을 하고 가운데 이 부분에 있는 것은 생식 역할을 합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많은 해파리들이 모여서 긴 해파리 군체를 만들 때 각각 이 해파리들은 유전적으로 독립된 생명체죠. 유전적으로 아무 연관이 없어요. 그것들이 갖다 붙은 거예요. 환경이 달라지면 붙어서 이렇게 군체를 이뤄서 하나의 생명체처럼 대양 바닥을 계속 대양을 이렇게 헤엄쳐 다니면서 먹이를 잡고 생식 활동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군체입니다. 근데
수온이 올라가서 적당하게 살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각자 또 독립된 생활을 합니다. 다 분해합니다. 각자 분해해서 독립돼 살아갑니다. 예. 이게 군체입니다. 그래서 군체는 유전적으로 독립돼 있고 삶의 환경이 바뀌면 연합해서 하나의 생명체를 만들었다가 상황이 달라지면 또 분리해서 살기도 하고 그러한 다양한 삶의 형태를 갖는 다세포 생명체죠. 근데 다세포 동식물, 다세포 동물로 가는 길은 어떤 형태냐 하면 세포들이 많이 모이지 않습니까? 자, 이렇게 많이 모였다 합시다.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이렇게 모인 세포들이 여기서는 다세포로 갈 때는 이게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대략 60조 개의 체세포는 유전적으로 다 동일하죠. 예, 유전적으로 동일합니다. 완전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체세포 하나를 띠내서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그런 복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원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세포로 모였을 때 핵심 사항은 뭐냐 하면 이 다세포로 모여진 이 세포 덩어리들이 먹이나 그 성 파트너를 찾아서 운동을 해야 되죠. 예. 움직여야 되는데 그 움직인다는 것이 뭐냐면 방향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쪽 세포가 받는 환경은 이쪽에서 자극이 오고 이쪽 세포는 여기서 오고 그러면 이 세포 덩어리 어느 쪽으로 움직여야 되느냐. 여기서 만약에 어떤 먹이가 있다면 자, 이리로 움직여야 되죠. 이렇게 움직여줘야 되죠. 그러면 각각의 이 세포들을 다 통신을 해서 한쪽 방향 움직여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세포 사이의 커뮤니케이션, 세포 사이의 통신을 하기 위해서 특별한 세포가 진화되어 온 거죠. 그것이 뭐냐 하면 신경세포입니다. 예. 다세포 동식물로, 특히 다세포 동물로 가는 데서 핵심은 신경세포의 발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세포로 가면서 군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건 뭐냐면 다세포 되면서 각자의 그 단세포들의 그 자율성을 포기해야 됩니다. 포기해야만이 하나의 그 동물 시스템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가 심장에서 심장세포가 만약에 그 자유도를 원래 갖고 있던 모든 유전 정보를 다 그걸 발현한다면 심장에도 털이 날 수가 있고 심장도 간세포를 만들 수가 있고 그러면 안 되지 않습니까? 생명체가 될 수가 없죠. 하나의 독립된 생명체가 될 수가 없죠. 그래서 각각이 모여서 전체가 되면서 각 세포의 자율성을 포기하고 전체를 위해서 자유도를 포기할 수 있는 생명체가 출현하게 된 거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다세포 동물로 오면서 함께 죽는 메커니즘을 개발한 거죠. 함께 죽는다. 예, 그렇죠. 우리가 심장이 잘못됐던 혈관계가 잘못됐던 어떤 생명체가 동물이 죽을 때 그하고 그도 살아있는 근육세포나 이거 다 같이 길게 한 달 내나 수일 내로 같이 다 죽지 않습니까? 예. 생명을 전체한테 맡긴 거죠. 그것이 다세포 생명체가 군체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입니다. 함께 죽는다. 함께 죽고 개개의 단세포는 자율성을 포기하고 큰 전체 하나의 개체를 위해서 분장된 역할만 수행한다. 이것이 다세포 동물로 가는데 아주 근본적인 현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 다세포로 가는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출현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에서 큰 중요한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좌우대칭의 생명체의 출현입니다. 예. 동물계에서 대칭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방사대칭이 있습니다. 좌우대칭. 예. 방사대칭의 대표적인 게 우리가 해파리, 말미잘 이런 거죠. 불가사리. 예. 방사대칭인 경우에는 사실은 어디로 간다는 목적지가 없어요. 어떻게 움직이긴 움직이죠. 불가사리도 움직이고 먹이를 한 개 가기는 가는데. 근데 해파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그 다큐멘터리를 보면 바다에서 이렇게 부유하면서 너울거리지 않습니까? 어디로 갑니다, 가기는. 가는 사실 그 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일정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너울거리면서 바닷물을 휘저어서 플랑크톤의 먹이를 좀 더 자기 안으로 많이 끌어모으는 과정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데 좌우대칭으로 오면서
좌우 대칭을 하면서 근본적인 현상이 뭐냐 하면 생명 현상의 방향성이 생깁니다. 예, 방향성이죠. 그래서 방향성이라는 것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과 뒤가 생긴 거죠. 예. 그래서 앞쪽에 감각기관이 집중하게 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앞쪽으로 진입할 때 물결이라든지 케미칼이라든지 여러 가지 자극들이 앞쪽에서 먼저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감각기는 앞쪽에 모이고, 그래서 우리가 모든 동물들이 입이 거의 맨 앞에 있지 않습니까? 먹이를 앞쪽에서 가장 먼저 만나고, 그래서 내장에서 소화를 하고 뒤쪽으로 분비를 하죠. 왜 뒤쪽으로 할까요? 간단하죠. 뒤쪽에 이 분비물은 다시 만날 필요가 없죠. 에너지를 다 섭취하고 난 거니까. 예.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그 신경해부학 책을 보면 항상 나오는 것이 안타리오, 포스터리오, 앞쪽, 뒤쪽이 가장 근본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앞쪽, 뒤쪽을 정해주는 것 그 축이 뭐냐 하면, 축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척추동물에서는 척추가 되고, 우리가 속해 있는 척추동물은 척색, 그러니까 문이 아니고 아문입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척추동물은 척색동물 문에 척추동물 아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발생할 때, 그 호모사피엔스, 우리 인류의 태아도 발생할 때 보면 태아 중에는 척색이 먼저 생깁니다. 척색, 노치코드라고 그러죠. 척색이 생기고, 척색은 이렇게 먼저 이렇게 가로대처럼 생깁니다. 그래서 앞뒤가 형성이 되고, 그 밑에 이제 척추가 생기는 거죠. 우리 인간의 태아는 척추가 생기고, 발생 도중에 이 척색은 사라집니다. 흔적 기관으로 남아있죠. 척색이 사라집니다. 네. 자. 그래서 생명 현상에서 다세포로 가는데 20억 년 정도 걸렸다. 예. 그 다음에 세포 공생설. 세포 공생설은 사실은 초기에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의 여러 생물학자 린 마글루스가 지난 30년 동안 강력하게 이걸 주장했었죠. 그래서 지금은 대부분 생물학 교과서에서도 받아들여져 있고, 과학계에서도 거의 굳혀져 가고 있는 아주 최근의 생물학에서 큰 학설 중에 하나고, 점점 더 이걸 지지하는 쪽에 증거들이 많이 쌓여가고 있는 이론입니다. 예. 그래서 다세포로 가는 길, 그 다음 세포 내 공생관계에서 진핵세포의 출현, 그리고 세포와 세포 사이에 다세포로 가는 과정에서 신경 시스템의 그 분화, 진화들이 생명의 흐름에서 아주 큰 흐름이죠. 예. 진핵세포하고 원핵세포의 그 분류는 간단합니다. 유전정보, DNA, 유전정보를 세포질 속에 그냥 방치해둔 경우, 그것이 박테리아들이 갖고 있는 그 원핵생물에 해당되고, 진핵세포, 진핵생물이라는 것은 유전정보를 핵막을 통해서 보호를 하고 있는 경우,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물, 식물 분류보다도 더 근본적인 분류가 원핵생물이냐, 진핵생물이냐입니다. 신경 시스템으로 그 진핵세포들이 모여서 다세포 동물로 가는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현상은 신경 시스템의 출현입니다. 신경 시스템은 맨 처음에는 예를 들면 해면 동물이나 아주 초기 동물들 시스템을 보면 하나의 세포가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자극을 받아들이고 거기서 직접 반응을 합니다. 움츠려들거나 반응을 보이죠. 그래서 감각이 들어오는 거하고 운동 출력이 한 세포가 담당을 합니다. 근데 이제 히드라나 이쪽에 조금 강장동물쯤 오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감각 자극이 들어오고 그걸 전달해서 운동세포라는 것이 출현합니다. 그 운동을 전문하는, 그러니까 초기에는 한 세포가 감각을 받아들이고 그 받아들인 세포가 동시에 운동의 출력을 보였는데, 그 강장동물쯤 오면 어떻게 되냐 하면 감각세포하고 운동세포가 분화가 됩니다. 두 개의 세포가 생깁니다. 감각만 전담하고 받아들인 감각을 운동에 전달해 주는 거.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생명체가 진화를 하면서 출현하는 것이 감각세포,
운동세포, 이 두 세포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세포가 출현하게 됩니다. 자, 이 그림에서 보여주는 신경세포들이 피부나 내장기관이나 여러 가지 소위 감각판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평면 시트처럼 생각합니다. 감각 표면에서 들어온 자극을 수용기, 그 수용기라 그러죠. 수용기하고 효과기라 그러는데 효과기는 주로 이제 근육 혹은 그 내분비 세포들이죠. 감각기와 효과기 사이를 연결해주는 신경세포들이 분화되고 그러한 신경세포들이 하나로 모아지는 과정에서 척추 동물이 출현하는 겁니다. 그 척추 안에 있는 척추라는 것이 결국은 감각신경하고 운동신경을 연결해주는 연결 뉴런이, 연결신경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척추동물의 그 출현해서 우리가 심장세포 하나를 분리해서 그 배양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배양을 하면 심장세포 세포가 일종의 율동을 합니다. 바이브레이션을 합니다. 이렇게 계속 바이브레이션 하는데 이렇게 하나의 단세포 세포 자체가 갖고 있는 이 운동성, 세포 운동성은 굉장히 자발적이고 바이브레이션을 하는데 그 바이브레이션이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세포가 이렇게 크게 그리면 이 세포 내에 미오신과 액틴이라는 그 단백질 사슬이 생깁니다. 세포 내에. 모든 세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런 단백질 사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이 세포들이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움직이는 거죠. 이렇게 율동을 합니다. 이 세포 자체가 끊임없이 율동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포들이 많이 모였을 때 어떻게 되냐 하면 이렇게 볼 수 있죠. 많은 이러한 세포들이 다세포로 되면서 각각 세포가 갖고 있던 이러한 운동성들이 하모니를 만듭니다. 동일한 맥박을 갖게 되는 거죠. 동일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이러한 동일한 운동성을 나중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척추를 통한 척추 내에 척수가 있죠. 자, 용어를 잠깐 설명드립니다. 척추는 뼈고 우리 등뼈죠. 척추 안에 있는 척수는 신경세포입니다. 예. 이 척추에 있는 척수가 이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운동성을 인계를 받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게 근육세포인데, 이게 근육이라 했을 때. 예. 근육이 본래적으로 단세포들이 갖고 있던, 근육도 세포입니다. 근육들이 갖고 있던 단세포성 운동성의 집합된 하모니를 이 척추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예. 아까 보여줬던 그 신경. 예. 이 신경들이 척추에 의해서 이 세포성 운동이 척추에서 내려오는 신경에 의해서 규제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운동성이 안으로 내면화돼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끝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서는 소위 말해서 대뇌가 있죠. 고등동물의 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각각이 아메바성 세포들이 갖고 있던 운동성의 그 조절 작용을 통합해서 척추신경이 발달하고 그것이 위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면 자, 다시 말씀드리면 이게 중요한 기결이 되는데 각각의 세포성 운동, 그걸 뭐라 하냐면 이나스 같은 사람은 미오닉 운동이랍니다. 미오닉 운동. 예. 그러니까 미오닉 그 미오신, 액틴 같은 그 단백질 분자 사슬이 갖고 있던 그런 운동성이 모든 세포가 갖고 있는데 그러한 운동성을 정기적 운동성, 그러니까 척추를 통한 신경작용에 의한 정기적 운동성으로 통합하는 과정. 그것이 바로 척추동물의 출현을 보는데 이렇게 통합됐다는 말은 뭐냐 하면 위로 올라가면 결국은 고등동물에 있어서 우리가 뭐 고등동물이라기보다는 포유동물
그다음 영장류 호모사피엔스 오면 결국은 의식이 출현이 되지 않습니까? 예. 의식의 출현은 이나스에 의하면 뭐냐면 이런 단세포성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던 운동성이 진화 과정으로 내면화됐다는 거죠. 이 점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포들이 갖고 있던 바이브레이션, 자발적 움직임이 미오닉한 세포성 운동이 모아져서 통합적으로 정기적 척추 신경 시스템에 의해서 연계돼서 인간, 그러니까 생명체 내부적으로 대뇌화하고 연계되면서 결국은 바깥의 운동성이 의식의 출현까지로 연계된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나스라는 저는. 예. 그런 관점에서 이 그림을 제가 요약을 해봤는데 그 이나스라는 신경세포학자의 그 학설은 국내에 단편적으로 소개됐습니다. 주로 뇌와 철학에 관계된 아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이나스의 책이 4월 중순에 국내에 번역돼 나옵니다. 그 책에 있는 내용을 제가 미리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근본적으로 자, 한번 보세요. 그 세포의 운동성, 각각 세포가 갖는 어떤 그런, 자, 이 운동성, 미오닉 운동이, 그 다음 어떻게 되냐면, 척추를 통한 신경, 그게 정기적 컨트롤, 정기적 제어로 넘어가게 됩니다. 예. 정기적 제어로 넘어가고 궁극적으로 척추를 통해서 대뇌까지 연결되고, 대뇌에서 시상하고 대뇌 피질하고 사이에 40Hz의 그 정기적 신호의 주고받음, 하모닉이 일어나게 되고, 그런 40Hz의 시상하고 대뇌 피질 사이에 정기적 뉴런 작용이 결국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식이라는 거죠. 그럼 다시 이야기하면 그런 의식의 진화적 뿌리는 뭐냐? 단세포성 생명체가 갖고 있는 운동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아주 한 문장으로 이 자기 주장을 요약합니다. 뭐냐? thinking, 생각이라는 것은 진화론적으로 내면화된 움직임이다. 움직임의 내면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의식이란 거, thinking, 의식의 가장 위에 있는 사고, 감정, 느낌, 이런 의식 작용들은 궁극적으로 운동이 내면화된 거고, 그걸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이모션, 감정을 이모션이라고 하는데, 이모션도, 결국은 뭐냐 하면, 이모션이라는 단어를 한번 보세요. 우리 감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감정은 이 아웃이죠. 모션이 아웃, 바깥으로 나온 거죠. 이모션이라는 것이. 감정이 바깥으로 분출된 거죠. 결국 운동이라는 거죠. 그래서 운동하고 뇌, 브레인, 그러니까 척수, 뇌의 진화하고는 아주 밀접한, 바로 그거라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한 예로, 우리가 즐겨 먹는 그 멍게지 않습니까? 멍게가 유충일 때, 멍게는 척색 동물입니다. 우리 그 척추동물 바로 앞에 해당되는 선조죠. 이 척색 동물인 멍게가 유충일 때는 이 그림에서 보여드렸듯이 이렇게 꼭 올챙이와 같습니다. 올챙이처럼 척색이 있고 척추도 다 있습니다. 척색 동물이니까. 그 너브 코드, 노치 코드 다 있는데 이 유충일 때 멍게 유충은 바닷물 속을 헤엄쳐 다니니까 운동을 해야 되니까 척추가 있죠. 척색이 있죠. 신경세포가 있죠. 근데 이 멍게 유충이 성체가 되기 위해서 바위에 주둥이를 딱 받고 움직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되냐면 바위에서 자라가 나기 시작할 때는 성체가 될 때는 척추를 삼켜버립니다. 자기가 소화를 해버려요. 왜? 당연하죠. 더 이상 움직일 필요가 없으니까요. 움직일 필요가 없을 때는 동물은 뇌가 필요 없죠. 그래서 척수를 다 소화를 시켜버립니다. 명확한 증거죠. 그래서 동물 이꼴 움직이는 존재. 움직인다는 것은 바로 신경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 브레인이 하는 일이 뭐냐?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저보고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움직임을 가져다 주는 기관이다. 그렇죠.
지구 표면을 뒤덮는 식물. 식물은 움직이지 않죠. 그러니까 신경이 없죠. 동물은 움직입니다. 예. 동물이 언제 안 움직거리죠? 죽을 때. 예. 마지막 죽으면 움직이지 않지 않습니까? 예. 동물이 살아있는 동안은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그 움직임이야말로 이 동물 시스템을 그 다음에 싱킹, 사고를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신경계의 진화를 쭉 보면 이제 초기에 산만신경계가 있죠. 예. 히드라라는 그 강장동물입니다. 강장동물, 2배엽 강장동물인 히드라는 그 세포 움직입니다. 촉수가 있고 촉수를 건드리면 움직입니다. 그 움직이니까 그 초기 신경계에 해당되는 산만신경계가 나오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강의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첫 번째 강의에도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그 대성기실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심진여문에 해당되는 세 가지,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걸 이야기를 했었죠. 첫 번째, 자기하고 전기가 같은 거다. 그 다음에 물질하고 에너지가 같은 거다. 그리고 세 번째, 우주 에너지하고 우주의 시공의 휘어짐하고 같은 거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진여문에서 세 가지가 있고 생멸문에서는 한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 생멸문에 해당되는 것은 사고가 바로 운동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그것이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그걸 해당하는 그 신경세포를 보시면 이제 핵심은 신경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의 만남입니다. 그 만나는 포인트가 시냅스라 그러죠. 예,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뭐 대략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이제 축색이 이렇게 나옵니다. 축색은 출력입니다. 풋을 보내는 것입니다. 신경세포에서. 그 다음에 많은 이렇게 수상돌기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예, 이걸 이제 수상돌기. 그게 나무 가지처럼 생긴 돌출된 부위다. 신경세포에서. 이거는 신경세포체. 예, 신경세포 몸체입니다. 예. 그 전체 길이는 뭐 대략 뭐 한 100마이크로오다. 이런 오다입니다. 우리 머리카락을 몇 등분 했을 때 그렇게 되는, 눈에는 안 보이죠. 현미경을 봐야 되는데. 그럼 수상돌기는 뭐냐 하면 입력에 해당됩니다. 입력부. 모든 자극이 수상돌기로 와서 축색을 통해서 나갑니다. 예. 그럼 중요한 거는 뭐냐 하면 신경세포는 신경세포끼리 모여서 척수를 만들고 우리 브레인을 만들고 많은 그 연결망을 갖게 되죠. 그래서 다른 신경세포가, 자, 여기서 다른 하나의 신경세포가 있으면 여기서도 저 가지가 나오는 거죠. 수상돌기든 축색이 이렇게 있죠. 그러면 중요한 거는 여기서 두 개의 가지들이 만나는 요 부위, 요런 연접 부위가 얼마나 많으냐 하면 한 개의 신경세포가 해마 부근에 있는 신경세포 이렇게 많이 연결될 때는 대략 말씀드려서 1만 개에서 수천 개 이렇게 됩니다. 네. 신생아의 경우에는 또 연접이 더 많을 수가 있어요. 학습을 하면 연접 부위가 많아집니다. 이 연접 부위를 학대해서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흔히 이렇게 그립니다. 예. 이렇게 연접 부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 간격이 수십 나노미터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계속 뒷강의에서 계속 이야기들은 주로 이어서 이 연접 부위에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연접 부위에서 신경 전달 물질이 분출이 되고 그것을 흡수하는 과정. 그것들이 집합적으로 모여든 것이 우리의 의식, 우리의 기억, 우리의 사고작용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 도표에서 보여주는 것은
다양한 그런 신경세포들 사이에 수천 개에서 10,000개 정도 해당되는 그런 면접들의 그 다양한 양상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도표는 제가 그 한 1년 전에 인터넷에서 우연히 찾았는 도표인데 이 도표를 이 강의가 끝날 때까지 거의 몇 시간 나오게 될 겁니다. 이 도표의 결론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신경 시스템이 하는 일이 뭐냐? 그것이 바로 운동 출력을 내보내는 겁니다. 다양한 입력을 받아들여서 시각, 청각, 체감각 그러한 입력을 받아들여서 외부 환경에 맞게끔 정합적인 적당한 출력을 내보는 겁니다. 그런 출력의 양상이 이 그림에서 5가지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출력이 가장 중요한 출력은 뭐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리듬입니다. 율동. 예. 우리가 음악이 있기 이전에 벌써 율동이 있었습니다. 예. 언어가 있기 이전에 율동이 있었습니다. 율동이 가장 원초적인 그런 거죠. 그럼 율동, 그러니까 리드믹 무브먼트 이전에는 뭐가 있나 하면 소위 말해서 자율신경계에 그 감지되지 않는 그런 운동들이 있죠. 그리고 율동 운동 그 위에 있는 운동이 attention orienting movement를 해서 우리 어느 쪽으로 방향성이 있게끔 주의하는 운동입니다. attention, 그러니까 주의 집중하는 운동이 가능하죠. 그러면 그 주의 집중하는 운동은 또 무엇을 바탕으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사지, 그러니까 그 그로스 모터 파스처에서 우리가 손발, 몸뚱아리, 큰 덩어리에 그 안정된 자세를 취하게 하는 그러한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있는 자세, 서있는 자세, 걸어가는 자세, 팔다리를 움직이는 자세. 이러한 그 거친 운동의 전체적 모습. 거기에서 형성되고 그러한 안정된 운동의 양태 위에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최종적으로 fine motor movement입니다. fine, 그러니까 아주 잘 미세하게 조절된 운동들이죠. 그 미세하게 조정된 운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손가락 움직임입니다. 손가락 움직임. 그래서 그 해부학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추체외로, 추체로이라는데 추체로라는 것은 1차 운동 영역에서 척추를 타고 쭉 내려오는 운동인데 추체로야말로 사실은 그 진화상으로 가장 최근 영장류, 특히 호모사피엔스에서 굉장히 발달하게 된 건데 그것은 주로 뭐냐면 파인 운동, 우리 손가락 움직이는 운동을 관장하게 됩니다. 자, 본 강의 두 번째 강의에서는 그 운동의 출현, 운동이 바로 사고작용이라는 것으로 그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두 번째 이야기로 매듭을 짓겠습니다. 예.